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2주 만에 찾아뵙습니다. 날이 상당히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갑자기 또 뭐 22도까지 올라갔고, 또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렇게 쭉 행사들이 많습니다. 또 개인 가정마다 또 뭐 생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인지 불행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5월 4일부터 5일, 6일 오전까지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가 온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시는 거는 약간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뭐 꼭 밖에 안 나간다고 해서 뭐 즐길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행복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제가 선정한 책은 내 몸의 에너지 도둑이란 책이에요. 이 책은 주로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 부제로도 있는데 현대인을 위한 스트레스 지침서. 그래서 우리가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까 부신이 고갈돼서 병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이제 병이라고는 딱 이렇게 병명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천사를 보게 돼도 연대의대 내과 외래 교수 이욱용 교수가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저만치 가 있는 세상을 쫓아가기 바쁘고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 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내과 의사로서 평생 진료해 왔지만 요즘처럼 이유 없이 피곤하고 몸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높은 실업률, 과도한 입시 경쟁, 조기 명퇴 등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해서일까라고 이제 의문을 던지셨어요. 이 책은 꽤나 오래된 책, 그러니까 2011년도에 출판이 된 책이고요. 지은이는 윌슨 박사로서 24년 전 개업한 이래, 그러니까 지금 이제 35년 됐죠. 아니 35년이 아니라 38년이 됐겠네요. 부신피로 환자들을 치료한다. 또한 10년간 많은 의료인에게 부신의 기능과 기타 호르몬 균형 그리고 그것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강의를 해왔던 분으로서 책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우경 교수님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신피로는 세계보건기구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증후군이다. 의사들은 에디스병이나 쿠싱 증후군처럼 극단적인 부신 호르몬 장애만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부신 피로에 대해 모르거나 낯설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조금 또 세월이 14년 정도, 13년 정도 흘렀으니까 또 이제 많이 인지하는 교수님들도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겠죠. 또 이제 만성피로 연구회장 이동환이라는 분이 또 이제 추천사를 쓰셨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들을 만나다 보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의사겠네요. 만나다 보면 몸이 항상 피로하고 여기저기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질병 때문인가 알아보기 위해 종합검사를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의 의사들로부터 진짜 환자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즉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성 환자들입니다. 부신피로 증후군은 현대의학에서는 없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세포의 기능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능의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병입니다. 즉 오랜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기는 부신 기능에 부조하는 많은 사람들을 스트레스성 환자로 몰아갑니다. 어떤 책이 있냐면 그런 책이 있습니다. 얼룩말은 위장병이 없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얘기도 결국 이제 부신에 관련된 얘기인데 만성 스트레스에 관한 얘기예요. 현대인들은 너무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까 특별히 어디가 질병이 있어서 아픈 것이 아니고 부신이 고갈돼서 이렇게 아프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되게 좀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슬픈 얘기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기 전에 그랬고 저자가 이제 인트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페이지에 보게 되면 부신 저하증 또는 혹은 부신 감소증이라고도 불리는 부신 피로는 지난 반세기 동안 가장 널리 퍼져 있으면서도 진단되지 않은 병이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미 1800년대에 묘사되어 있고 1930년대에 그것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많은 의사들이 부신 문제가 존재하는지 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간 이제 이 저자는 이 두 가지
입장에서 이걸 풀어놨습니다. 뭐냐면 부신 필요에 관한 도움을 찾기가 그렇게도 힘든 것인가? 바로 돈과 정치 때문이다. 돈은 제약회사에서 부신 필요에 관한 특허 약품은 큰 이익이 되지 않으니 만들지 않았던 것이다. 정치는 1970년대부터 미국 식품의약청 FDA 의약청은 부신 필요의 중요한 치료 물질 중 하나인 부신 피질 추출물을 금지시켰으며 적극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자들을 처벌하고 나섰다. 웃긴 것은 그 치료법이 매우 안전한 것이었다는 것과 정작 1930년대에서 60년대에 대형 제약회사들이 그것을 생산했을 때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제 12페이지에 보게 되면 윌슨 박사가 이제 얘기를 해놓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이게 딱 모든 질병에 꼭 이게 뭐 부신에 관련된 부신 감소증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질병에 이게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윌슨 박사가 설명하는 대로 부신 피로를 온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며 식생활도 바꿔야 하고 각종 테스트를 함과 동시에 특정 비타민, 미네랄, 허브 제제를 먹어야 하는 부단한 노력과 끈기가 따라야 한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태도나 인간관계까지도 바꿔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의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며 바로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다. 예,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환자 주도 치료였나 뭐 하여간 치유였나 제목은 그런데요. 거기서도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거는 이제 플라시보 효과에 대한 책 한 권이 다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먹는 거를 바꿔야 되고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고 인식을 바꿔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한 권 내내 나오거든요. 근데 윌슨 박사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고 늦게 자는 거를 좀 또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바꾸고 먹거리를 바꾸고 해야만이 정상적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총 2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자세하게 막 디테일하게 이렇게 할 건 아닌데 현대인들이 워낙 많이 이게 만성 피로증에 시달리기 때문에 조금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1페이지에 보게 되면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 해가지고 이제 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부신 피로를 앓고 있는 많은 환자들로 인해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지 모른다. 부신 피로로 인해 잘못된 결정, 알코올 중독, 약물의 왜곡된 사용, 불안감, 직원 수의 감소 등 부신의 기능 약화로 인해 나타나는 수많은 폐해를 생각해보라. 또한 부신 피로로 인해 하선할 곳이 없이 혼자 끙끙 앓는 환자들을 생각해보라. 부신 피로를 방치하다 악화되어 종종 합병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라고 그래서 이 책을 지었답니다. 23페이지에 환자들은 의사에서 의사로 넘어가며 자문을 구해보지만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한 채 병의 악화만 겪었다. 더욱 슬픈 일은 환자들이 제대로 된 검사 과정 없이 매일 불평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자포자기하고 그대로 피로에 찌들어 살게 된다. 다른 이들이 그저 하루하루 병이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며 연명해 간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앓고 있을 이 병은 현대인의 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있지만 동시에 가장 규명이 덜 된 병이 바로 부신 피로이다라고 그래서 이 책을 저자가 지었다라고 좀 얘기를 해놨습니다. 현대인들도 그러죠. 나는 몸이 많이 아픈데 병원에 가보면 정상입니다 할 때 제일 답답하죠. 나는 여기저기가 다 아파 죽겠는데 그런 경우들이 특히 이제 많이 겪게 되면 여기 이 저자가 윌슨 박사가 얘기했듯이 점점 포기하게 되는 거죠. 아 그냥 그런가 보다. 나는 어쩔 수 없는 가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참고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이유들 중에 뭐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부신 감소증이 많이 작용한다라고 이제 저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이 부신이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1장이 시작이 됩니다. 부신의 역할은 몸이 스트레스에 적응하여 살아남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사실 부신은 스트레스 분비선으로 알려져 있다. 부신은 몸의 상처와 병에서부터
인간관계 문제까지 모든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해준다. 우리들의 회복력, 에너지, 지구력과 일상생활은 모두 부신의 원활한 기능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신은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부신 피질 겉에 부신이 뭐 어디냐면 콩팥 위에 꽃갈콘 모양처럼 올려져 있는 그 양쪽에 있는 두 개가 부신인데 거기는 이제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피질 겉에 있는 껍질, 안에 이제 수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 피질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코르티솔이에요.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코티솔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질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테로이드계. 스테로이드계는 들어보셨죠? 아토피 피부가 있는 아이들이나 뭐 할 때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 그게 이제 부신 피질 호르몬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비스테로이드계 연고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게 이제 수질에서 나오는 이제 호르몬이거든요. 그것처럼 부신의 역할은 지금도 읽어드렸지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몸의 상처와 병에서부터 일과 인간관계 문제까지 모든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이 스타트가 되게 되는 거죠. 호두보다 크지 않고 호두알보다 무겁지 않은 두 개의 부신은 신장 위 끝에 작은 피라미드 모양처럼 위치해 있다. 여기의 중앙 부분에서 모든 몸의 조직과 기관, 분비선의 기능뿐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부신이라는 게. 부신은 모든 내적, 외적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는 에너지를 결정한다. 그들의 공격 신호를 보내든 후퇴하고 굴복하라는 신호를 보내든 모든 세포는 그에 따라 반응하고 우리는 그 결과를 느낀다. 결국 투쟁이냐 도피냐 이걸 결정하는 게 부신이라는 거죠. 부신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페이지에 보게 되면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신체의 중요한 생리적 과정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준다. 이 호르몬은 탄수화물과 지방의 사용, 지방과 단백질이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 저장된 지방의 재분포, 특히 허리둘레 주위 및 얼굴 측면 이런 게 재분포하는 것도 여기 부신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요. 정상 혈당 조절, 적절한 심혈관과 유의장관 기능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다. 부신에서 분비되는 항염증, 항산화 호르몬의 방어적인 활동은 술, 약물, 음식과 환경 알레르기 물질에 부정적이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도와준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그러면 이제 2장으로 가가지고 부신피로 증후군과 부신피로는 무엇이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31페이지에 보게 되면 부신피로 증후군은 무엇인가? 부신피로 증후군은 하이포와 아드레니아를 어원으로 생겼는데 부신의 기능 결핍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신의 기능이 결핍이 되니까 아까 얘기한 거 호르몬, 그 다음에 생리적 과정, 탄수화물과 지방의 사용, 지방과 단백질의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 저장된 지방의 재분포, 정상 혈당 조절, 적절한 심혈관과 위정장 기능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부신피로 증후군이 아주 심한 경우인 에디슨병은 이제 다 동글동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치료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며 부신의 실제로 구조적, 생리적 손상을 가할 수 있다. 에디슨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보통 부신의 정상적 기능을 위해 일생 동안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복용해야 한다. 에디슨병의 약 70%는 자가면역 질환의 결과로 생긴다. 다른 30%는 아주 심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생긴다. 라고 돼 있어요. 이게 아주 심각한 거죠, 사실은. 3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부신 기능의 감소가 심해질수록 우리 몸의 모든 기관과 시스템이 더욱 크게 영향을 받는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와 수액과 전해질 균형, 심장과 심혈관계 시스템, 심지어 성욕까지 변화가 생긴다. 생화학적, 세포학적 단계에서 많은 다른 변화가 생기는데 흥미롭게도 부신이 필요할 때 체형까지도 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몸은 기능이 떨어진 부신을 보완하기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뭐 이게 질병으로 발전될 수도 있고, 아니 뭐 그러니까 결국 만성 피로, 부신이 고갈됨으로 해서 왜 그럼 부신이 고갈되느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70% 정도는 자가면역 질환이고 30%는 스트레스라는 거죠. 부신 피로는 환자의 침체된 기분과 일상적인 요구에 대처할 수 없는 무능력을 야기시킨다. 부신 피로가 진단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의 건강과 행복감을 약화시키는 영향마저 감소하지는 않는다.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 큰 질병으로 가기 전 단계에 있는 상황인데도, 부신이 거짐다 고갈 상태인데도 뭐 에디슨병이나 뭐 이런 병이 아니면 병명으로 취급을 못 받는 거죠. 나는 아주 모든 기능이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도. 그래서 또 이제 33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신 피로와 관련된 다른 상태. 그래서 부신 피로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보통 저혈당 상태에 불규칙하고 비정상적인 혈당 수치를 갖는다. 사실 기능적 저혈당인 사람은 일반적으로 부신 기능 저하로 고생한다. 부신 피로 증후군이 있으면 알레르기, 관절통, 감소된 면역 반응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부신 피로 증후군이 있는 대부분의 여성은 월경 전 더 심한 긴장을 할 뿐만 아니라 폐경기 동안 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하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한 거라는 거죠.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잦은 호흡기 감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잦은 감기, 섬유근육통, 만성피로증후군, 저혈당증, 당뇨병, 자가면역 질환, 알코올 중독 같은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들이 나타난다. 사실 그 암만 아니다 뿐이지 엄청 심각한 문제들이죠. 근데 요즘 사람들이 비염, 천식, 뭐 이거는 뭐 단순히 뭐 부신뿐이 아니라도 비염, 천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육류를 너무 많이 먹어서 알러지도 마찬가지지만, 또 잦은 감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섬유근육통, 만성피로증후군, 당뇨도 부신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죠. 34페이지에 이제 나의 주치의는 부신 피로를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져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주치의 제도가 없잖아요. 일반인들은 무슨 뭐 대기업의 회장님들이야 주치의가 있으시겠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야 뭐 주치의가 있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부신 피로 증후군은 충분히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의 부신 피로를 검사하고 치료한다면 위에서 말한 많은 문제들을 피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자연적이고 안전한 물질 치료로 완화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후군을 무시하는 의사들 때문에 수백만 명에게 많은 불필요한 건강상의 문제들이 야기된다. 외국 같은 경우도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더 심각하죠, 사실은. 왜 그럴까요?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비슷한데 뭐냐면, 보험료가 지급돼야 되잖아요. 의료보험공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정한 그 약이나 이런 게 아니면 의료보험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법 체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병원이 잘못됐다,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들도 그 법에서 얘기하는 그것만 써야 사실은 의료보험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공단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합리한 거죠. 사실 요즘도 또 시끄럽지 않습니까? 간호법 통과 때문에 의사도 파업한다, 뭐 간호사들도 파업한다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해서 응급 상황이 아니고, 현대인들은 사실 응급 상황은 뭐 몇 %나 되겠어요. 뭐 물론 전혀 없진 않지만 그게 뭐 10%에서 20%고 나머지는 다 만성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2차 대전 때도 그런 얘기 나왔고, 네덜란드인가 뭐 거기서 덴마크인가 여기서도 뭐 이미 통계치로 다 나와 있는 자료들이니까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의사들이 파업을 했을 때 사망하는 환자가 확 줄었다라는 것은 뭐 통계치로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뭐 안티 현대의학이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리고 안티도 아니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현대의학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뭐 자연치유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뭐 영양학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다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 윌슨 박사가 얘기하듯이 이런 증후군을 무시하는 의사들 때문에 수백만 명에게 많은 불필요한 건강상의 문제들이 야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희 같은 민초들이야 사실은 뭐 약간의 공부를 해서 이런 지식을 갖고 있다 뿐이지 뭐 의사들처럼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분은 의사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놓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저께도 사실은 어떤 한 분이 목 디스크라고 그래서 이제 뭐 병원에서는 보통 그냥 약물 치료를 하면 되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 10명 중에 1명이 되는데 당신이 그런 케이스다. 그래서 이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으라고 하는데 본인은 수술 받기 싫어하는 거죠. 목이기 때문에. 근데 수술비만 800만 원이라는 거죠.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수술비 그건 의료보험 안 되거든요. 800만 원을 부담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선택하는 문제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한 생활을 하고 싶으면 이런 지식들을 사실은 조금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은 약소하지만 미약하나마 이런 정보를 제가 꾸준히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은 생활에 접목시켜 주셔서 애꿎은 피해를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 책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